고래잡이 조에서 나왔고 천명관 작가의 고래라는 작품에 대해 발표를 맡았습니다. 저희 팀원 소개 잠깐 하면 저희는 김소윤, 김태성, 김혜린, 박병현 이렇게 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래라는 작품과 천명관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둘째, 작품의 특징, 셋째, 등장인물 소개와 고래의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 네 번째로 고래 속 나타나는 상징적인 것들에 대한 상징성을 얘기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견해 및 서평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소설 고래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닷물이 출렁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빨간색이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이 표지를 조금 유심히 봐주시고 이 표지에 대한 상징이 뭘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본다면 제 발표 들으시면서 점점 고래 표지에 대한 이해, 대한 의미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래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 고래는 2004년에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천명관 작가는 고래라는 소설을 지난 세기에 관한 그 시대의 벽돌을 만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작가에 대한 소개인데 이 작품 저자인 천명관 작가는 인간의 길들여진 상상을 파괴하는 이야기에 괴물을 만든다고 하여 소설계의 프랑켄슈타인, 대단한 이야기꾼 이런 별명이 있고요. 소설 작가를 하기 이전에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는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글로 담아 넣은 것 같아서 같이 작품을 창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그 작가가 큰 것에 대한 비극성에 관심을 가져서 그 고래라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가지는 큰 것, 예를 들어 돈이나 소유욕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소설의 제목이자 여러 의미를 지닌 매개체인 고래에 대한 상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고래는 첫째로 금복이 추구하던 여러 욕심의 상징이고, 둘째로 본질을 따지지 않고 화려한 겉모습만 추구하는 금복의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금복이 만든 고래 형상의 극장은 겉은 숨을 크게 내뿜는 모양의 고래 극장이지만 속은 영화라는 허황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복은 고래가 숨을 내뿜는 아름다운 장면만 보고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지만 수면 아래에서 숨을 참고 살아가는 이면은 보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금복이 느낀 고래는 범접할 수 없는 환상으로 금복이 추구하는 욕망과 대비됩니다. 다음 작품의 특징인데요. 다음은 이 작품은 여러 이야기를 교차하여 서술하고 있고 기존의 소설 문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열형 구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35가지의 법칙 등장으로 사건들을 함축 및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자가 이야기에 개입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제 등장인물의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등장인물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주요 인물 3명인 노파, 금복, 충이와 그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인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주요 인물은 노파인데요. 노파는 여기 그 빨간색으로 된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노파는 일찍이 부엌살이를 하다가 쫓겨나서
남은 평생을 국밥집을 운영하며 돈을 모으다 살다 죽은 인물로 돈에 집착하고 세상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결국 복수를 완성하는 인물입니다. 노파의 세부 인물은 액구입니다. 액구는 노파의 딸로 노파에 의해 눈과 팔을 잃어 원한을 가진 인물로 노파의 돈을 뺏으려다가 결국 노파를 죽게 만들고 맙니다. 나이가 든 후에는 액구는 산에서 벌들을 다루며 평생을 보내고 주요 사건으로는 죽을 위기에 처한 춘희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인물은 금복입니다. 산골 소녀 출신이지만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인물로 결국 자신의 과오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고래극장이라는 결정체 안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금복의 세부 인물 첫 번째는 생선장수입니다. 생선장수는 금복을 바다로 이끈 첫 번째 남자이며 금복을 오래도록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금복이 떠나게 되고 그 후 가진 것들을 차차 잃어가는 인물입니다. 금복의 세부 인물 두 번째는 걱정입니다. 걱정은 남들보다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남들보다 명갑절로 일하며 하루살이를 하다 금복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인물로 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금복의 세부 인물 세 번째는 칼자국이라는 남자입니다. 금복에게 영화라는 허황된 세계를 소개해주는 첫 인물인데요. 금복을 사랑하지만 결국 금복의 오해로 금복이 찌른 창에 의해 죽게 되는 인물입니다. 금복의 세부 인물 네 번째는 쌍둥이 자매와 쌍둥이 자매의 꽃길입니다. 쌍둥이 자매는 금복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기댈 수 있는 인물로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 사는 자매입니다. 금복의 딸 춘희는 쌍둥이 자매의 코끼리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어디든 함께하게 됩니다. 금복의 세부 인물 다섯 번째는 벽돌공입니다.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벽돌공인데요. 금복의 네 번째 만나지만 금복의 사랑이 오래가지 못해서 벽돌공으로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벽돌을 굽고 춘희에 대한 부성애로 벽돌 굽는 법을 가르쳐준 후 결국 고독으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약장수는 금복의 어릴 적 친구이자 금복이 만든 고래극장의 지배인으로 후에 금복을 배신하고 수련이라는 여자와 도망치지만 결국 사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다음은 수련이라는 여자인데요. 금복이 남성화된 후에 금복이 사랑했던 여자로 후에 금복을 배신하고 약장수와 도망치지만 감옥에서 불운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요 인물은 춘희입니다. 춘희라는 인물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는 인물로 나오는데 춘희는 걱정이 죽은지 그 금복과 걱정 사이에서 나온 아이인데 걱정이 죽은 지 4년 후 태어난 걱정의 딸로 금복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양아버지 문씨에게 벽돌 굽는 법을 배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고래극장의 방화범으로 몰려 교도소에 수감되고 참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소한 후 벽돌 공장에 돌아와 벽돌을 만들고 자신을 떠난 트럭 운전사를 기다리며 죽을 때까지 벽돌을 굽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춘희의 특징으로는 정신박약자이고 벙어리이고 후세에 붉은 벽돌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춘희의 세부인물 첫 번째로는 철가면이 있습니다. 철가면은 교도소 간수로 난폭한 권력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춘희를 괴롭히다가 간호사인 여제소에 의해 죽게 되는 인물입니다.
춘희의 세부인물 두 번째로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이는 춘희와 어릴 적 팔씨름을 하고 놀던 친구로 춘희를 잊지 못하다가 계속 춘희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춘희를 가끔 찾아오지만 보지 못하고 춘희가 감옥에서 나온 후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춘희의 임신 소식을 듣고 떠나는 자신이 져야 하는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 다음은 고래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의 욕심과 집착이 많은 노파라는 인물은 한평생 돈을 아무도 몰래 자신의 집인 국밥집 천장에 모으다 비극적으로 한을 품은 채 죽게 됩니다. 노파가 죽은 후 산골에 살던 장사에 욕심이 많던 금복이라는 인물이 우연히 노파의 집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노파의 집에 찾아와 살게 됩니다. 우연히 비바람에 천장이 무너져 노파가 모아놓은 거금을 얻게 된 금복은 자신이 원하던 사업인 벽돌 공장, 다방을 차리고 평생 소원이었던 고래 모양 극장도 짓게 됩니다. 그 사업들로 인해 평대라는 곳은 점점 인구 유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한 금복의 욕심 탓인지 한이 많은 노파의 저주 탓인지 고래 극장에 불이 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금복의 딸인 춘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방화범으로 몰린 춘희는 교도소에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27살의 나이로 출소한 춘희는 본능적으로 다시 벽돌 공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이 어릴 때 문이라는 의붓 아버지께 배운 벽돌공의 기술을 통해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벽돌을 만들어 남은 삶을 홀로 살다 가게 됩니다. 이제 고래 속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제가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표지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렸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고래 표지에서 나타나는 상징성은 빨간색 배경을 봤을 때 고래로 상징화되는 금복이의 죽음과 욕망의 결과를 비극적으로 나타낸 것과 죽은 후 수명 위로 떠오른 고래가 흘리는 피를 뜻한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은 개망초꽃에 대한 거예요. 개망초꽃은 소설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하는 꽃으로 꽃의 특성으로는 생존력이 질겨서 쉽게 뿌리를 내리는 특징을 가진 꽃입니다. 이 꽃이 춘희의 생활 환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개망초는 첫 번째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내고 살아가려고 하는 춘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벽돌 공장의 마당, 교도소의 담장 및 기찻길 옆에 피어있던 꽃으로 봤을 때 희망을 주는 매개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망초의 꽃말인 화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자면 저주의 산물인 춘희에게 금복과 노파가 전하는 사과의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먼지입니다. 춘희가 감옥살이를 할 때 청산가리라는 죄수가 한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야. 죽음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그저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은 일일 뿐. 청산가리를 먹여서 남편이랑 아이들을 살해한 죄로 감옥에 온 여자인데요. 여기서 먼지는 첫째, 청산가리 살인 행위에 대한 정당화로도 볼 수 있고, 둘째, 이 소설 전체 인물들의 삶을 비교해 보자면 소설 인물들의 삶을 짓누르는 것들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없이 쌓여 걷잡을 수 없이 흩날리기 전에 치워야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코끼리 전보가 나오는데 코끼리 전보는 벙어리 춘희의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한 동물입니다.
여기서 코끼리 전보는 춘희와 교감을 나누며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코끼리와의 직접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춘희 자신의 생각이고 춘희 마음속에 있는 자신이 내는 내면의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그 빠르게 흘러가며 바뀌는 주변 세상과는 달리 춘희와 함께 전보의 시간은 소설 속에서 느리게 흐른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생선장수 차에 치여 죽기 전까지 이 코끼리 전보는 춘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대화를 하게 되고 춘희가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 철관원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버틸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장치로서 금복이 사는 세상을 관찰하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림 학생은 소설 속 인물들이 욕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부분에서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인과응보에 대한 인생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평을 해주셨고요. 김태성 학생은 이 소설에서의 단점은 바로 작중의 시대적 인식이다. 그런 인식이 있기에 이 작품이 더더욱 극적으로 느껴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에서 잘못되었다고 정의 내려진 가치관,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아래에 있다는 인식이 드러날 때마다 독자인 김태성 군을 불편케 했다. 하지만 어떠한 도덕적 결말 없이 현실 고증으로 끝난 1000명권의 소설고래는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자극적이자 극적이고 현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소설이었다라고 했고요. 박병현 학생은 책을 읽으면서 다소 난잡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책은 최소 2번을 읽어봐야 모든 이야기를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을 했고 마지막으로 저는 줄거리와 완급함이 능수능란하게 바뀌어 독자가 소설에 심취하여도 깊은 우울에 빠지지 않고 잘 헤어나와서 소설의 흐름에 발맞추게끔 했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그 PPT 예. 그 작품의 특징 쪽으로 가주실 수 있어요? 전 예, 여기서 보면 나열형으로 네. 소설자가 이야기에 개입하고 기존 소설 문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문법의 사용 뭐 이렇게 네. 적혀 있는데 혹시 저런 게 드러나는 예시나 어떤 구절 게 있나요? 그리고 또 그 저런 것들이 있어서 작품상 읽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나열형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처음부터 춘희가 감옥에서 출소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나열해 놓고 이렇게 퍼즐을 다 흩어져 놓고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런 구조 덕분에 마치 한 편의 영화가 여러 장면이 한 프레임에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고요. 뭐 소설자가 이야기에 개입했다는 부분은 네, 독자들이요. 그 책의 안에 보면 뭐 작가가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독자들이요, 이번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아니면 이번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말을 아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형식이라고 얘기를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기존의 소설 문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문법의 사용이거든요. 저게 뭔지. 이건 약간 저급할 수 있는데 자꾸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저 뒷부분에 그걸 다 안 읽었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뒤쪽에 류버슨 작가가 책 뒤쪽에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죠? 작가가 대답하는 부분도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작가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고레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빨리빨리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작가도 개입하죠. 그죠? 만약에 국밥집 노파 이야기가 나와놓고 뒤쪽에 앞쪽에 나왔다가 그게 끝날 무렵에 3분의 2 진행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국밥집 노파를 모른다면 뭐 섭섭하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향해가지고 기본적인 우리가 소설의 문법이라 그러면 그 발단, 전개, 결정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묘사를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아예 파겠다는 거예요. 영화처럼 영화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과거 해상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장면만 전환하면 되잖아요. 이렇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야기를 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목이 그 1부 만약에서 한 10개 정도 돼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10개 쫙 2부 10개 이렇게 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근데 명쾌하게 대답을 한 학생 앞에 발표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소설 문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문법 사용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죠? 앞에도. 근데 그것도 누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대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세 번째에도 나와요. 기존의 소설 문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문법을 사용했다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발표하는 세팅은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일단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영학부 유학번 이제 내용을 읽다 보면 법칙이라는 이게 많이 나오는 게 35가지 법칙이 있다 하셨는데 이 법칙에 대해서 혹시 본인들은 어떤 의미를 일단 저는요 그 사건과 책 속의 사건과 독자들 간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는 게 법칙이라 그러면 절대적인 그러니까 적용되는 수학식처럼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로 하여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끔 뭐 나쁘게 말하면 정당화라고도 할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독자들 간의 연결고리를 생성해 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혹시 더 네. 효율적인 법칙 의미가 있지만 제가 법칙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온 게 사랑의 법칙이 한 3가지 이상 있는데 그건 혹시 사랑의 법칙. 한 3개 이상 정도 되는데 혹시 그건 뭐 따로 다른 의미가 없는지 혹시 본인 의견이 그러니까 무작정 상대에게 유혹돼서 이렇게 됐는데 사랑의 법칙이었다라고 말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상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막대한 손해를 보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것도 마찬가지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푹 빠지거나 뭐 누구에게 계속 돈을 바치고 재화를 갖다 바치는데 제3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이해시켜주는 장치가 아닌가 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그 표지에 보면은 제목이 먼지가 휘날리는 그 모습이 표현되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끝없이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라고 하는 그 작품 속 여제수의 대사를 떠올렸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작품 속의 먼지는 우리 인생을 더러워진다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먼지는 욕망이죠. 쌓아가는 욕망이죠. 그 고래가 왜 수면 위에서 살아갈 수 없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는 고래는 수면 위에서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가 짓눌려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숨을 못 쉬어서. 그 고래에서 무게를 뜻하는 말은 금복이 고래이고요. 그 금복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다 잡아먹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무게를 늘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금복이 고통을 겪으면서 몇 번씩 수면으로 올라가 숨을 쉬는 장면,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금복은 영원히 숨을 쉬고 싶어서 수면으로 올라가지만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은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고 바랬던 고래극장 안에서 불타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의 무게, 먼지를 계속해서 닦아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청산가리가 했던 거고 긍정적인 면은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예. 인문학 깔치학번 이지아입니다. 지금 먼저 하셔가지고 인문학과에 들었던 정수원인데요. 네, 조사 잘 들었고요. 아까 고래 그 단어에서 고래가 흘리는 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책 표지 이외에 이 소설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부둣가에서 금복이 그런 걸 보죠. 대왕 자신이 봤던 대왕고래가 바다에 뛰쳐들어가잖아요. 그 대왕고래를 잡으러. 그 고래가 처참하게 죽어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던 멸망이나 욕망이 그냥 정말 허무하게 단순히 일개 고기 덩어리로 전락한 장면이었죠. 그걸 제가 그 장치는 금복의 미래나 결말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생각했었고, 네, 그러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래가 부둣가에서 죽어가는 장면,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 있던 노파가 네. 춘희가 그 감옥으로 나올 때쯤에 두부를 건네주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춘희에게 두부를 건네줄 때 노파의 표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정말 저는 이걸 읽고 딱 알았습니다. 그 어떤 묘사냐면 예전과 같이 뭐 무서운 얼굴은 없어졌고 어딘가 지쳐 있고 고되게 있었다. 그런 얼굴로 춘희에게 두부를 건넵니다. 두부가 왜 감옥에 출소한 사람들한테 두부를 주시는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깨끗하게 살라? 뭐 그런 건가요? 네, 어쨌든 그런 의미로 있었고, 춘희는 코끼리 전보와 함께 그 금복이 살아가는 세상과 정말 정반대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보는 일본의 심장이 25번밖에 안 뛰어요. 굉장히 느리게 뛰죠. 그런 정보가 춘희와 함께 세상을, 그러니까 정보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타임랩스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빨리 감기처럼. 그렇게 춘희는 금복의 딸이지만 금복의 욕심의 산물이고 금복이 저지른 욕망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춘희는 금복과 뭐 그런 주변 인물들의 욕망에 의해서 남겨졌던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자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노파가 금복에게 쉽게 말해 사과하려 하잖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 뒤에 나오잖아요. 네. 복수는 끝났다라고. 네. 그죠? 그 말을 할 줄 아는데 그 말 안 해요. 네, 복수는 끝났다고 나와요. 복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네. 이 통과하는 게 그거잖아. 네. 노파가 늘 등장하잖아.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근데 두부를 주면서 이제 노파가 이제 복수는 끝났다라고 해요. 네, 그 말을 왜 안 해요?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났어. 글로벌 경제공부학부 1학번 박재현이고요. 네. 그 아까 정보가 하는 얘기들이 춘희 자신의 생각이고 춘희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약간 소설을 보면은 네. 정보가 직접 이제 춘희를 토로로 이제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냥 내면의 목소리고 춘희만의 생각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희 조대에서도 약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합니다. 네.
내 내면의 소리라고 생각한 거는 전보가 박제되었을 때도 춘희한테 말을 걸어야 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보의 내면의 그 춘희의 내면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더 이상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하려는 질문들 학생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성 학생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상에 뭐 소설의 깊이가 되지는 느낌이다. 뭐 이런 것은 좋은 점인데 단점으로 시대적인 시기다. 이것이 단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냐 그러면 더더욱 극적으로 느껴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에서 잘못되었다고 정의 내려진 가치관,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아래에 있다는 인식이 드러낼 때마다 독자를 불편케 했다. 여기서 말하는 독자는 김태성 학생이죠. 네. 그죠? 저는 이거 반대로 했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 소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아래에 있다는 인식이 드러날까? 일단 근복이 남성으로 바뀔 때요. 여성을 넘어서 남성으로 됐다. 그러니까 뭔가 단계적으로 성취한 듯한. 그러니까 태어났고 여자가 됐고 남자가 된 듯한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뒷부분 안 읽어보셨죠? 네. 그죠? 뒷부분에 제가 읽어봤는데 뒷부분 네. 해설 부분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아 진짜. 예. 왜 제가 물었을 때 여기는 이제 서사 구조가 전부 다 여성의 삶이에요. 여성의 삶입니다. 노파, 근복, 춘희 전부 다 여성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 구조를 남성으로 바꿔도 전혀 이야기의 틀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럼 작가는 왜 의도적으로 여성으로 그랬을까요?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아니에요. 여성에 대한 억압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춘희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죠? 춘희를 제압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힘으로. 그죠?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성이에요. 그죠?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점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뒷부분에 작가가 대답을 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이 작가는 이걸 반대로 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